안녕하세요. 약장수입니다. 오늘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 중에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비교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유전자 편집 기술들은 그림에 있는 것처럼 크게 메가뉴클리에이즈, 싱크핑거 뉴클리에이즈, 탈렌, 크리스퍼 캐스9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술들은 모두 비슷한 단계를 거쳐서 유전자 편집이 일어납니다. 세포에 들어간 유전자 편집 도구가 DNA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타겟 염기 서열에 편집 도구가 결합하면 DNA 절단 효소가 DNA 이중나선 절단을 만들고 절단된 DNA가 다시 원상복구되는 과정에서 편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유전자 편집과 유전자 치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염색체, DNA, RNA, 핵산, 단백질 등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으니까 혹시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이전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CRISPR-Cas9 기술인데요. 이 기술이 다른 유전자 편집 기술들과 달리 획기적이었던 이유는 특정 DNA 염기 서열을 인식하기 위한 도구가 다른 편집 기구들은 모두 단백질이었지만 CRISPR-Cas9는 RNA라는 핵산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염기 서열을 지닌 DNA를 단백질이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왼쪽 그림은 징크핑거 뉴클리에이즈인데요. 징크핑거 뉴클리에이즈는 3개의 염기 서열을 인식하는 여러 모듈이 있고 그 모듈을 3개씩 조합한 2개의 단백질이 쌍을 이루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NA 염기 서열을 인식하는 모듈에는 DNA를 절단하는 효소가 붙어 있습니다. 원하는 DNA 염기 서열이 바뀌게 되면 이 단백질 조합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비록 모듈화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각 염기 서열에 결합하는 모듈이 여러 개가 있고 조합이 여러 개가 나오고 모듈을 서로 연결시켜서 하나의 단백질로 만들면 결합하는 성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적합한 조합을 찾는 스크리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에 핵산과 핵산의 결합은 이미 자연 세계에서 상보결합이라는 굉장히 특이성이 높은 반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DNA는 2개의 실이 꼬인 것 같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2개의 실이 그냥 꼬인 게 아니고 ATGC라는 4개의 염기가 A는 T와 G는 C와 짝을 이뤄서 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A는 반대편 사슬의 T와 G는 반대편 사슬의 C와 짝을 지어 결합하는 것을 상보결합, Complementary Bond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타겟 염기 서열을 알고 있다면 그 염기 서열의 상부적인 염기 서열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타겟 염기 서열이 AATGCC라면 반대 사슬의 염기 서열은 TTACGG가 됩니다. 물론 이걸 읽을 때는 이 반대 방향으로 읽어야 합니다. GGCATT입니다. 그리고 핵산은 단백질보다 생산도 쉽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이 그림은 오리지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인 CRISPR-Cas9입니다. 가이드 RNA라는 RNA가 타겟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이 가이드 RNA를 인식하는 Cas9이라는 단백질, 이 파란색으로 된 부위가 Cas9 단백질인데요. 이 Cas9이라는 단백질이 DNA 이중나선을 절단합니다. DNA 이중나선 절단이 일어나면 이것을 원상복구시키는 과정에서 절단된 부위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소실되거나 다른 염기 서열이 삽입되거나 치환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처럼 DNA의 이중나선 절단이 발생하면 단 하나의 이중나선 절단이라도 제대로 복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세포는 죽게 됩니다. 이걸 치료제로 사용하는 경우 이중나선 절단이 복구되지 않은 세포 때문에 잘못되는 경우 암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중나선 절단 없이 원하는 부위의 염기만을 바꾸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래서 등장한 것이 크리스퍼 염기 편집입니다. 그림은 빔 테라퓨틱스의 염기 편집기인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처럼 똑같은 가이드 RNA가 DNA 염기 서열을 인식하지만 Cas9 단백질은 DNA를 자르는 활성을 없애서 DNA 이중나선 절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Cas9 효소에 염기를 다른 염기로 바꿔줄 수 있는 효소인 디아미네이즈를 붙여서 DNA 이중나선을 절단하지 않은 채 염기 서열만 바꿔주도록 해줍니다. 빔 테라퓨틱스는 현재 C 염기를 T로 바꿔주는 CBE 염기 편집기와 A를 G로 바꿔주는 ABE 염기 편집기를 개발해서 테스트 중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미국 시장에는 현재 7개의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vertex pharma처럼 다른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라이선싱 해와서 유전자 편집도 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 7개의 기업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이 본업인 기업들입니다. 2016년도에 에디타스 메디슨, 인텔리아,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연달아 상장을 했고 한참 동안 상장이 없다가 2020년도에 빔 테라피틱스가 상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Verve Therapeutics, Graphite Bio, 카리브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7개의 미국 상장 기업이 어떤 점이 다른지를 아시려면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유전자 편집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전자 편집이 일어나는 곳이 몸 안인지 아니면 몸 바깥인지에 따라서 사용하는 도구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유전자 편집에 의한 치료제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도구를 세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듯 사람 몸에서 세포를 꺼내서 유전자 편집을 한 다음에 다시 몸 안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을 엑스비보라고 하고, 유전자 편집 도구를 사람 몸에 투여해서 사람 몸 안에서, 예를 들면 간세포에서 유전자 편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인비보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 몸 안에서 편집을 하는 것보다는 엑스비보가 좀 더 쉽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엑스비보 방식의 치료제를 먼저 개발하고 있습니다. 엑스비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편집 효율이 높다는 점입니다. 세포를 몸 밖으로 꺼내서 편집할 세포들을 골라낸 다음에 테스트 튜브 내에서 유전자 편집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 도구의 전달이 비교적 쉽고 편집 후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류에 따라서 카티 같은 경우는 편집된 세포들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집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Cas9 효소의 전달 형태는 DNA, RNA, 단백질이 모두 가능하고 전달 방식 역시 바이러스나 나노 지질입자 LNP 그리고 전기천공이 모두 가능합니다. 특히 편집 효율이 높은 단백질을 전기천공 방식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기천공은 바이러스나 지질 나노 입자와 같은 전달 매개 물질이 필요 없고 효율이 셋 중에 가장 높지만 인비보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몸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세포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꺼내기 쉬운 혈액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유전자 편집이 주로 사용됩니다. 인비보 방식의 장단점은 엑스비보 방식의 장단점을 뒤집어 놨다고 보면 됩니다. 장점은 엑스비보 방식은 혈액세포만 사실상 가능한 반면 인비보 방식은 이론상 몸 안의 다양한 기관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기술적인 제약이 있어서 주로 간이나 눈처럼 몸 외부로 돌출된 기관에서 주로 테스트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눈처럼 편집 도구를 국부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신 주사를 해야 하는 경우 원하는 기관에만 전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피 속으로 들어간 유전자 편집 전달 물질이 신체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인데요. 간을 주로 타겟팅하는 이유는 이렇게 피 속을 돌고 돈 뒤에 결국 모이는 곳이 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이라고 해도 국부 주사나 엑스비보보다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엑스비보 방식은 편집 후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할 수 있지만 몸 안의 세포들에서는 불가능합니다. Cas9 효소의 전달 형태는 주로 DNA나 RNA가 사용되고 전달 방식은 바이러스나 나노 지질 입자와 같은 전달 매개 물질이 필요합니다.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경우 환자에 따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흔해서 전달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고 면역 때문에 재투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림은 유전자 편집 도구의 세포 전달을 위한 전달 방식들입니다. 인비보 유전자 편집에 많이 사용되는 바이러스 벡터 방식은 바이러스가 세포를 감염시킬 때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성질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바이러스가 복제하는 데 필요한 유전자들을 모두 제거하고 대신에 Cas9 단백질의 유전자와 가이드 RNA 유전자를 삽입해서 사용합니다. 주로 AAV라는 바이러스가 많이 사용됩니다. 바이러스를 전달 물질로 사용하는 경우 가이드 RNA와 Cas9 단백질 모두 DNA 형태로 세포에 전달돼서 세포 내에서 가이드 RNA와 Cas9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물리적인 전달 방식은 주로 엑스비보에 사용되는데
전달 매개 물질 없이 물리적으로 세포막에 전기로 구멍을 뚫어서 넣어주는 전기천공, 일렉트로포레이션 방식이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DNA의 세포 전달 효율이 가장 높은 방식인데 인비보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화학적인 방식은 LNP라는 지질 나노 입자가 많이 사용됩니다. LNP 자체가 리피드 나노파티클, 지질 나노 입자라는 뜻인데요. 지질 나노 입자는 DNA와 RNA를 아주 작은 지질로 된 막으로 둘러싼 물질입니다. 세포막도 지질이기 때문에 이 지질 나노 입자가 세포막과 만나면 서로 융합해서 세포막을 통과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바이러스가 세포에 계속 머물면서 지속적으로 유전자 편집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지속성이 중요한 유전자 치료에서는 많이 사용되지만 유전자 편집의 경우 한 번의 편집으로 끝나야 하는데 계속 편집 시도를 하게 되면 원치 않는 부위에 편집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물리적인 방식이나 화학적인 방식은 세포 안으로 들어간 편집 도구가 시간이 지나면 분해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전달 방식의 선택은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개발 초기에는 다른 모달리티에서 성공적이었던 모델을 차용했습니다. 가령 인텔리아의 인비보 전신 투여의 경우 얼라일런 파마소티칼즈의 승인 의약품인 온파트로가 siRNA를 지질 나노 입자를 사용해 전달한 것을 차용했습니다. 에디타스 메디슨의 인비보 안과 질환의 경우 스파크 테라피틱스의 승인 의약품인 AAV 유전자 치료제 럭스터나의 방식이었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엑스비보 전기 천공 방식은 여러 카티 치료제 개발에 사용되고 있는 방식들입니다. 지금까지 유전자 편집을 인비보에서 하는지 엑스비보에서 하는지 가이드 RNA와 cas9 단백질을 DNA, mRNA 단백질 중 어떤 형태로 전달하고 전달 도구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상은 초기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업인 에디타스 메디슨, 인텔리아,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초기 접근법의 차별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개별 기업들을 상장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장한 기업은 에디타스 메디슨입니다. 에디타스 메디슨은 안과 질환을 대상으로 AAV 바이러스를 이용한 인비보 국부 투여로 시작해서 엑스비보 방식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장 3개 기업은 현재 임상시험에 진입한 파이프라인만 표시해놨고 전임상 파이프라인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리드 후보 물질인 에딧101은 크리스퍼 cas9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고 안과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인비보 AAV 국부 투여 방식입니다. FB에 인수된 엘러간의 라이선스 아웃됐다가 반환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해 말에 임상 1, 2상 첫 결과를 발표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 물질인 에딧301은 크리스퍼 cas12a 플랫폼을 이용한 유전성 혈액질환 대상 엑스비보 방식입니다. cas12a로 플랫폼이 바뀐 건 성능 개선도 있지만 크리스퍼 기술의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을 피해가기 위한 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전성 혈액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파이프라인이 다른 기업들에서도 계속 나올 텐데요. 이건 제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임상 1, 2상에 대해 올렸던 영상에서 다룬 베타 지중해 빈혈과 겸상 적혈구증을 뜻합니다. 다수의 크리스퍼 기업들이 이 적응증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디타스 메디슨의 경우 크리스퍼 기업들 중에 가장 먼저 상장했고 임상시험도 가장 먼저 시작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이 기업의 문제점은 기술력보다는 경영진과 실행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첫 CEO가 갑자기 사임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임상시험을 주관하는 CMO가 갑자기 회사를 떠나기도 했으며 임상시험의 시작도 경쟁 기업들보다 늦었습니다. 특히 인텔리아의 인비보 전신 투여보다 비교적 쉽고 성공 가능성도 높을 것이란 초기 기대와 달리 임상시험 결과도 늦게 나오고 결과도 인상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상장한 인텔리아 테라피틱스는 mRNA와 LNP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 인비보 전신 투여로 시작해서 엑스비보로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리와이 테라피틱스를 인수해서 염기 편집 분야에도 진입했습니다. 초기에는 세 기업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봤었는데 지난해에 제 예상을 아주 박살내는 굉장히 좋은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를 제치고 크리스퍼 기업들 가운데 가장 시가총액이 높습니다. 임상시험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이 4개가 있고 간세포를 타겟팅하는 희귀 유전질환 대상 mRNA 지질 나노 입자 인비보 전신 투여 방식과
유전성 혈액질환, 혈액암을 타겟팅하는 CAR-T 등 엑스비보 방식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질 나노입자 기술 개발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서 엑스비보 방식의 경우에도 다른 기업들은 모두 전기천공 방식을 사용하는 데 반해 지질 나노입자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인데요. 세 기업들 중에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기업이고 예상대로 가장 먼저 FDA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에디타스 메디슨과 인텔리아가 인비보 방식으로 시작해서 엑스비보로 확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엑스비보로 시작해서 인비보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시험을 시작한 파이프라인은 모두 4개가 있는데요. 모두 엑스비보 방식입니다. 유전성 혈액질환과 암을 대상으로 한 CAR-T 치료제를 개발 중인데 베타 지중해 빈혈과 겸상적혈구증에서 좋은 결과를 보였던 CTX001과 달리 CAR-T 치료제인 CTX110의 경우 지난해 말에 발표한 초기 결과는 경쟁사들이 다른 CAR-T 대비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일형 당뇨병을 대상으로 한 인비보 방식의 치료제 개발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빔 테라퓨틱스입니다. 2016년도에 3개의 기업이 상장한 후에 한참 동안 크리스퍼 관련 기업이 상장이 없다가 2020년에 등장한 기업입니다. 앞선 3기업이 DNA 이중나선 절단이 수반되는 오리지널 크리스퍼 기술이었다면 DNA 이중나선 절단을 피한 채 염기만 치환해주는 염기 편집 플랫폼을 들고 나온 점에서 차별성을 가집니다. 빔 테라퓨틱스 이외에도 앞으로 소개할 3개의 기업들은 앞선 초기 3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개선된 크리스퍼 기술을 지녔거나 특정 질병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된 기업들입니다. 빔 테라퓨틱스는 처음부터 엑스비보와 인비보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진행이 빠른 쪽은 아무래도 엑스비보입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유전성 혈액질환을 대상으로 빔 101이 임상 1 이상을 시작했는데 IND 승인은 지난해 말에 이루어졌고 현재는 환자 모집 중이며 실제 투여는 올해 하반기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IND를 준비 중인 파이프라인이 2개가 있는데 모두 엑스비보 방식이고 올해 하반기 IND 신청 예정입니다. 이제 2021년에 상장한 3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벌브 테라퓨틱스입니다. 벌브 테라퓨틱스는 크리스퍼 기술 자체는 빔 테라퓨틱스로부터 염기 편집 기술을 라이선싱했고 mRNA 지질 나노 입자를 이용한 인비보 방식의 치료제를 준비 중입니다. 이 기업의 특징은 크리스퍼 기술보다는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퍼 기업들이 인비보 접근 시 희귀질환이 대상인 반면 벌브 테라퓨틱스는 환자 규모가 상당히 큰 심혈관 질환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벌브 테라퓨틱스의 적응증은 크리스퍼 기업들 중에는 벌브만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구성도 심혈관 질환의 전문성을 지닌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드 후보 물질인 벌브 101은 올해 하반기 IND를 신청할 예정이고 또 다른 후보 물질은 아직 후보 물질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2021년 상장 기업 두 번째는 그래파이트 바이오입니다. 이 기업은 조혈 모세포의 유전자 편집을 함으로써 치료될 수 있는 질환에 집중하고 있는데 골수 이식 쪽으로 전문성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유전자 편집 플랫폼은 자체 개선한 크리스퍼 캐스9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상동 재조합 호몰로거스 리컴비네이션이라는 메커니즘을 더해서 유전자 치환을 유도하는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접근법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접근법인데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다른 기업들의 방식은 DNA 이중나선을 절단하고 다시 원상복구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유발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파이트 바이오의 경우 DNA 이중나선 절단 후 상동 DNA를 추가해서 망가진 유전자를 통째로 정상 유전자로 치환해주는 방식입니다. 한 스텝 더 들어가는 만큼 난이도도 높지만 성공하면 가장 자연 상태에 가깝게 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조혈 모세포를 추출해서 엑스비보에서 편집하는 방식이고 1개의 임상시험을 지난해 말에 시작했고 2개의 IND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보시는 표는 이전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관련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겸상적혈구증과 베타 지중해 빈혈에 대해 유전자 편집과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 중인 기업들이 타겟 메커니즘을 정리한 표입니다. 겸상적혈구증과 베타 지중해 빈혈은 베타 글로빈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전성 혈액질환인데요. 크리스퍼 테라퓨틱스가 사용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성인 베타 글로빈 대신에
태아성 헤모글로빈이 생성되도록 하는 방식이고 유전자 편집 기업들 대부분이 유사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파이트 바이오는 염색체상의 돌연변이 베타글로빈 유전자를 정상적인 베타글로빈으로 치환하는 접근법을 사용하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기업인 블루버드 바이오와 오차드 테라피틱스의 경우 돌연변이 베타글로빈 유전자를 그대로 둔 채 정상 베타글로빈 유전자를 추가해주는 것이라서 그래파이트 바이오와는 다릅니다. 성공한다면 그래파이트 바이오의 접근법이 가장 자연 상태와 유사하게 되돌리는 접근법이 됩니다. 2021년 상장 기업의 마지막 카리브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이 기업은 CAR-T 치료제 개발에 특화된 기업이고 유도만능 줄기세포 iPSC를 이용한 CAR-NK 세포 개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엑스비보 방식입니다. 이 기업은 오리지널 크리스퍼-캐스9의 원천 특허를 보유하기도 한 기업인데 가이드 RNA 대신 chRDNA라는 DNA와 RNA가 혼합된 물질을 타겟 염기 서열 인식에 사용하는 개선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타스 메디슨이 사용하는 cas12a도 사용하는데 이건 양사 간의 분쟁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리드 후보 물질은 지난해 말에 임상시험을 시작했고 2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IND를 올해와 내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기 상장 3개 기업의 경우 접근법이 인비보 방식인지 엑스비보 방식인지 그리고 편집 도구의 전달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별됩니다. 에디타스 메디슨은 안과 질환에 대해 AAV 국부 투여 방식의 인비보 치료제로 개발을 시작했고 인텔리아는 희귀 유전 질환에 대해 간세포를 타겟팅하는 지질 나노 입자 mRNA 방식의 인비보 치료제로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두 기업과 달리 엑스비보 방식을 택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을 치료제로 이용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각 기업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했는데 후속 파이프라인에서는 서로 간의 차별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초기 3개 기업 이후 최근에 상장한 4개 기업은 개선된 플랫폼과 적응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서로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빔테라피틱스는 7개의 기업들 중 유일하게 이중나선 절단이 없는 염기 편집 기술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보테라피틱스는 빔테라피틱스로부터 라이선싱한 염기 편집 기술을 가지고 심혈관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인비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래파이트 바이오는 7개 기업들 중 유일하게 유전자를 통째로 치환하는 접근법을 가지고 있고 조혈 모세포와 골수 이식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카리브 바이오사이언스는 CAR-T 및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상 개발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갔던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한동안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해 인텔리아가 기대 이상으로 좋은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시가총액은 역전됐고 가장 먼저 상장했지만 개발 속도가 느렸던 에디타스 메디슨은 아직 임상시험을 본격 시작하지도 않은 빔테라피틱스는 물론 버보테라피틱스에게까지 시가총액이 역전돼서 5번째로 내려앉았습니다. 여러 접근법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방식을 택한 그래파이트 바이오는 리스크가 큰 만큼 시가총액이 가장 낮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